자, 185페이지 4번 봅시다.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가중치를 봐서는 요거예요. 별표 3개짜리예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전체 배운 거.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이 효력이 뭐냐? 그러면 효력,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항상 생각할 거는 바로 물권적 효력입니다. 자, 물권적 효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물권적 효력이 최종,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전국 등기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냐? 이게 본등기라는 말을 써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죠? 예비 등기, 즉 가등기가 되는 거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 당연히 별표가 5개죠. 가등기는 많이 출제되면 4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래서 10점짜리입니다. 가등기는 도전을 해야 돼. 가등기는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민사특별법도 담보가등기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등기는 별표가 5개. 자, 우리가 전체 했던 거 본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봐봐요. 자, 본등기가 주다. 그럼 가등기도 주가 되는 거예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무슨 등기가 돼요? 여기 이제 부기등기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주등기 형식에 따른 게 아니라 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가장 간단한 문제.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무슨 등기를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전국 등기 효력을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은 물권 변동적 효력. 자, 우리가 이제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물 나오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 물권 변동적 효력. 그럼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이미 배웠던 거 복습 좀 한번 해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수 시기라는 게 나와요. 접수 시기. 자,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고요. 효력 발생 시기. 자, 그러면 완료 시기라는 게 우리가 나오죠. 그럼 접수 시기 그래서 전전주에 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바로 저장된 때가 되죠.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라는 겁니다. 접수한 때. 완료 시기가 뭐냐? 이거는 교합한 때라는 거예요. 교합한 때. 자, 이번엔 3월달 모의고사 문제가 전부 요 문제 나왔죠. 다음 중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거. 뭐 할 때? 접수한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할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다? 접수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맨 밑에 마지막 제출에 뭐 한 때? 접수한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접수한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우리가 전제요건 출발점은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선생님, 우리 형님들을 생각할 때 법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가 필요가 뭐 있어요? 일단 이해도 해야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기본 틀은 이 틀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 그러면 이 암기를 해놓고 이게 이해에 들어가서 문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형님들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법을 이해 못해. 아니에요. 기본 틀은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모든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자,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 수학은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사실. 저는 수학 강사를 해봤지만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암기 틀을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수학 정석이죠. 수학 정식은 뭐예요? 정석 문제에다가 하나 공식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약간의 이해가 수반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제 문제를 수없이 풀 수 있도록 암기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깨고 나온 게 해법사학이 있어요. 해법사학은 덜 넣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좀 약간 모방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개념원리죠. 개념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정석이 바로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수학 정석 한 가지고 있으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이잖아. 개념. 개념 원리라는 거죠. 근데 수학도 좀 암기 과목이야.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우리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라는 어떤 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을 숙지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 암기를 하면 문제 접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약간의 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 들어가야죠. 그럼 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기초 체력이야. 등기 허력. 그러면 등기 허력 하면 물건적 혈력.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진다.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무슨 등기? 본등기. 예비 등기를 가등기.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지를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본등기 혈력이 뭐냐? 물건 변동적 혈력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암기가 되어야죠. 접수 시기. 그러면 저장될 때 혈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해할 게 있죠. 혈력 발생 시기가 왜 접수한 때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를 좀 해야죠. 자,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등기부를 기록할 때 여기서부터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이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틈이 생겨요. 이 틈이 생기기 때문에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시로 소급해서 여기서부터 효과를 인정하면 틈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논리가 간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A라는 사람이 A, B 관계에서 통정을 했어요. 통정. C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B한테 등기를 쳐놨어. 근데 C가 넘겼어요. C한테 넘겼더니 선의자야. 선의자. 그 정은 모르는 자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전덕자한테 넘겼어요. 이 전덕자는 선의도 보입하고 악의도 보호받아요. 왜? 이 선의자가 방패막이를 딱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덕자에 대해서는 선의악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똑같은 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등기법을 뚫어도 민법이 뚫리고 등기법을 뚫어도 공법이 뚫린다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이 가거든. 근데 차이점은 뭐만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결론적으로 이게 차이만 나타나는 거야. 개념. 용어만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용어 결론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뭐예요? 교합한 때. 그러면 용어는 등기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 접수할 때 물건 변동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틀을 완성시켰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넘겨보죠.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봐봐요. 자, 우리가 이해할 거 이거죠. 자, 짜장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짜장면이 표준어이 아니에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3년 전에 표준어가 됐어요. 짜장면이 이제 표준어입니다. 자, 개긴다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표준어입니다. 이제 고신다도 표준어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이 짜장면이 짜장이라는 어떤 무슨 뜻이냐. 이게 순 우리말로 짜장스럽다. 이게 참 어디에서 나와요? 이 허석, 메밀꽃 피물엽에 짜장스럽다 이 말이 나와요. 여기 짜장이 뭐냐면 뭐라고 써놨죠? 진짜로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말로 한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좋은 말을 넣어서 뭐예요? 맨날 우리 고3 애들, 고2 애들 레알이라고 쓰죠. 레알이 뭡니까? 스페인어로 진짜로라는 뜻이거든. 레알 그러거든. 우리 축구를 좋아하면 레알 마드리드 있잖아요. 진짜 마드리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레알을 쓰지 말고 요걸 좀 쓰면 얼마나 좋을까? 짜장스럽다. 진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집 이름이 이게 많아요. 중국집 집에 가면 뭐예요? 우리 마포에 가도 진짜로 이 말이 있어요. 진짜로 이제 짜장면집에 간판집이 막 겁나게 없어요. 막 겁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짜장면 그러니까 진짜면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개긴다. 개긴다가 뭐예요? 이게 계약력이거든. 우리 법합용어로 이제 계약력이야. 개긴다. 자, 그러면 꼬신다가 뭘까요? 이게 유인이야. 유인. 그럼 유인은 우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계약법에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청약의 유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청약의 유인에서 봐봐요. 이게 전세방 고함. 어떤 사람은 주인이 전세방 고함 써놓고 전세방 고함. 자, 이거부터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요 전세방이 맞아요? 전세방이 맞아요? 이거 틀려요. 이렇게 쓴 사람은 뭐예요? 절대 주인 들어가면 안 돼. 무식한 주인이니까. 요 전세방 고함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전세방 고함에서 가로 열고 연락주삼 이렇게 해죠. 번호를 적어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1,000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그러면 연락주삼 그러면 꼬시는 거예요. 이게 청약의 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금 얼마? 그러면 이거는 벌써 청약이라는 뜻이에요. 청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꼬신다, 청약의 유인, 계기다, 대항력이거든. 그러면 대항력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그러면 대항력이 이제 하나 발생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봐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그거 자체로 성립이에요. 그럼 임차권은 만약에 주인이 진짜 주인이 등기해주면 이건 진짜 대단한 주인이에요. 신문에 나와야 돼. 신문 정도에. 뉴스에도 나와야 돼. 그러면 임차권이 등기되면 뭐예요? 작용이 돼. 그래서 물건하로 작용이 돼.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절대권이에요?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이 돼.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돼.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거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 작용의 변경. 강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우리 등기법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 그러면 5개가 있어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요 5개를 기억해두고 그러면 거기 대항력 옆에다 그러면 대표적인 오늘은 5개를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5개를 한번 적어보자고요.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판매권, 그 다음에 신탁등기. 자, 임의적 기록상.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더 하나는 채권 담보권. 아까 배웠던 채권 담보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 안 돼. 이제 이해는 다 끝났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5개를 암기를 해야 돼.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긴다. 이걸 뭐라 그래?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매년 출제되는 게 요거죠. 임의적 기록상 별표 3개. 판매권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신탁등기 별표 하나. 그러면 대항력과 관련돼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배웠으니까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5개가 숙지돼야 되고요. 그럼 오늘은 판매권과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이제 임차권을 이야기했으니까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이 사람이 매도인이야.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야. 자, 그러면 매수인 관계에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A가 B한테 팔고 다시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환매특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환매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하사를 잘 봐야 돼요. A가 B한테 싸줘서 대동서 싸주는 거.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사유야. 하살 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야 돼.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합니다. 그럼 별개의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A가 B한테 하살을 한 방 싸줘서 되돌려 싸주는 게 이게 환매특약 등기야. 그러면 하살 방이 2개니까 동시에 해줘야 돼. 자, 하살 방이 다르니까 신청서 따로따로, 별개의 신청서야. 그럼 별개니까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매특약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요 매도인, 요거는 매수인. 공통점은 매죠, 매. 그래서 매죠. 그래서 요걸 매라고 그래. 그래서 매도 담보라고 그래. 매도 담보. 그러면 담보 부동산은 그럼 몇 년을 담보 잡느냐? 그럼 법률에 5년이라고 써놨어요. 동산은 몇 년이다? 바로 3년이라는 거야. 3년. 그래서 담보.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를 무슨 담보라고 그런다? 매도 담보야. 양도 담보하고 매도 담보는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매도 담보인지 양도 담보인지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4개를 싹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환매권도 비교가 될 거고 신탁 등기를 비교를 해줄 거고 우리 환매권 신탁 등기 또 하나는 양도 담보, 담보 가등기, 명의 신탁을 전부 비교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환매권 오늘 이제 그 전초전으로서 A가 B한테 싸줬다, 돌려서 싸주는 거 이게 무슨 특약 등기다? 환매특약 등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감춰봤어요. 환매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환매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해할 거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부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돼. 대항력, 계기는 힘. 임차권, 환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여기 이제 출제원들이 이렇게 또 이해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임차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여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출제된다고. 자,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거든. 무슨 역이죠? 대항력이죠. 그럼 여기에 대가 이제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또 맞아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역이냐?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글씨 하나에 또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 국어 실력. 그러니까 항상 법학을 하려면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 국어. 그 다음 단계는 외워놓고 문제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도 국어 실력이 돼야 돼요. 요즘 수학도 문제를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서 문제를 못 풀거든.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스토링 수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야기가 줄거리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국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애한테 뭐예요? 제발 좀 빌었어요. 제발 비나이다. 요거 좀 다니라고. 뭐라고 써놨죠? 속독. 그래서 속독을 한 8년 정도 다녔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1분에 몇 자를 읽거나 1400자를 읽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국어. 그래서 이제 빨리 읽어야 돼요. 요즘 문제는 기니까 빨리 읽고 빨리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뭔지를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속독도 뭐 다니면 좋아요. 속독 자체도. 잘못 다니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지만 이 국어, 그럼 결론적으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나. 하면 대항력건주의 등기. 여기에 이제 전개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대항력은 또 이제 3번은 이제 점유적 효력이 있네.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저기 포인트예요. 적에다 행간가는 정하고요. 요거는 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전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봐봐요. 이 준부터 출발해야 돼. 적 자체가. 그러면 여기 이제 준이라는 게 엄청나게 법학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자, 준이라는 것은 뭐냐? 자, 마침 같은. 국어 시간에 이야기하면 마침. 태산 같은 파도. 그럼 태산은 파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교법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용어로 본치면 이게 뭐예요? 바로 의제라는 거예요. 이게 간주라는 거고, 이게 가름이라는 뜻이야, 가름. 그래서 의제, 간주, 가름. 우리가 이제 송우석 선생한테 뭘 배워요? 이게 준부동산이라고 배우잖아. 자, 송우석 선생한테. 그럼 우석이 뭐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럼 봐봐요. 이 선박이 대표적인, 선박은 동산이야. 근데 선박을 뭐에 부동산에 가름해주는 거지. 그래서 준부동산. 그러면 선박을 대표적으로 들리죠.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선박을 의제부동산, 가름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준부동산 그러면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준부동산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이 등기법이 그래서 지금 어려워요. 이게 등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연결이 돼야 돼. 지금 그래서 그걸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검인계약서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계약이죠. 계약. 그러면 1단계 계약이어야 돼. 계약. 2단계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3단계는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자,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돼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야. 한번 선생님,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왜 제외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이걸 미뤄서 통과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선박을 계약해서 계약이네. 선박 소유권 이전 등기네.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라 즉 준부동산이거든. 그러면 선박은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걸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 형님들은 자, 공부하는 방식이 여기 두 분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 이걸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한다고. 개념을 외울 생각을 한다고. 이 개념을 외우라는 거예요. 개념 원리를. 그러니까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1단계 계약이에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어야 되고 3단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비로소 이걸 통과해야 비로소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된다는 걸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밀어넣어봐. 자, 이제 봐봐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 예약이야. 예약이죠. 예약이니까 금융계약상 탈락.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제출하느냐? 본등기 시에. 자,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탈락이네.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계약서를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거, 이걸 애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애우라는 강사는 아주 나쁜 강사예요. 그러니까 금융계약서의 원리, 개념 원리를 외우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박은 준부동산이다. 그런 부동산이 아님으로써 선박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준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써먹죠.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또 한자로 원점은 뭐냐? 이게 적이야, 적. 이게 적이야. 이게 노라는 뜻이야, 노.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걸 또 애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애우라는 거예요. 이걸 애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애움으로써 이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형님님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이래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 그러니까 민법은 뭐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알고도 푸는 게 아니라 익숙해서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알고 풀어보자고. 저 법률행위는 준이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어때? 오늘 애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준이라는 것은 한자로 건치면 뭐가 돼요? 적이거든. 그래서 뭐 읽어봐요. 자, 준법률행위는 어선적 행위가 된다. 법률적 행위다. 아, 진짜 아름다운 문장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준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준물건행위. 외울 필요도 없죠. 이거 하나 외우면 이제 준물건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자, 물건이 아닌 걸 처분하는 행위. 그래서 물건행위는 처분행위가 되거든. 그래서 물건이 아닌 것을 처분하는 행위. 무슨 양도? 바로 채권 양도야. 채권 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행위가 되거든. 그랬더니 또 이제 민법 시간에 우리 수강생들은 괜찮아요. 그럼 양도하고 전대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요게 전대하고 양도 전대의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전물건행위는 처분행위죠. 무슨 양도? 채권 양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양도. 요거는 전대죠. 그러면 양도는 결론적으로 법률행위가 뭐냐? 법적 성질이 즉 준물건행위가 되는 거야. 전대는 뭐라는 게 채권행위가 되는 거고 채권행위.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되는 겁니다. 무단양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도는 요거는 준물건행위가 되는 거고 전대는 뭐예요? 채권행위 즉 이행부담행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도 전대의 차이점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애워대는 거예요. 애워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애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꼭 애워야 될 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뭐 애울 거와 이해할 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있거든. 그럼 한마디로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은 또 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또 오줌을 못 가린다는 것은 뭐예요? 암기 부분과 이해 부분을 뭐예요? 어디를 암기해야 되고 어디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오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 형님들은 뭐 처음부터 뭐 애우려고 그러니까 머리에 지가 나는 거예요. 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숙제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써먹을 수 있도록 약간의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봐봐요. 준점유는 선의치덱에 준용된다. 이게 이제 자기가 또 이걸 형님들이 외우고 있거든. 준점유는 선의치덱에 준용된다. 이렇게 이제 봐봐요. 준용된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제 알거든. 잘랐어요? 자, 점유해야 돼. 자, 준점유는 점유하지 아니한 거죠. 준점유는 선의치덱은 점유해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는 점유 X고 이거는 점유 O거든. 선의치덱 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준점유는 선의치덱에 준용된다. 어때? X. 그렇죠.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해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끌고 가죠. 자, 우리가 등기 10년. 자, 우리 등기부 취득세에서 등기 10년 자주입니다. 그 다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등기부 취득시효. 그렇죠. 등기부 245조 2항이거든. 그러면 왜 등기부 10년은 등기 10년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자, 점유 10년이라는 게 있어. 점유 10년. 그러면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의미는. 근데 점유 10년은 등기 10년을 뭐는 해줄 수 있다? 가름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단축돼.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됐으면 갖다 붙여야죠.
점유, 가름, 적이야.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에는 무슨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파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점유적 혈액과 포인트는 바로 적이라는 거죠. 적. 그러면 등기 10년은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이 있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 중에 뭐예요? 이 적자라는 의미도 모르고 강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시법 선생들이에요. 공시법 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또 우리 수강생들이 어떤 측면이냐. 봐봐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또 싫어해. 그리고 여기 좀 취질이 생각하기를 싫어해서요. 점유적 혈액은 등기부 취득 시험입니다. 골치 아프게 뭐 해요? 그냥 애워서 그냥 시험장 가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뭐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준이라는 게 나왔다. 준 그러면 툭 치면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한자로 건치면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치면 뭐라는 겁니다. 로.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은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너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게 온이죠. 온. 포기할 생각 있으면 다시 뒤집어 봐요.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말고 온 계속 하자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봐요? 우리 불가능이 영어로 뭘까요? 불가능이. impossible. 그럼 좀 쉬었다가요. 그러면 거기에다 심표 하나 적어봐. 그러면 받침 하나 찍으면 뭐예요? impossible. 그러니까 I am possible이 되거든. 이 관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은 결론적으로 가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등기예요. 민법이라든지 등기. 자, 그래서 이제 점유적 혈액과 관련돼서 그럼 한번 가보죠. 점유적 혈액. 자, 민법 245조 2항 이걸 한번 줄 쳐놓고 자, 이때 등기한 마침 동그라미 쳐놔요. 두 번째 마침. 동산의 점유 취득시에요.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같은을 한자로 건치면 뭐냐? 이게 적이야. 그래서 무슨 적 혈액이 있다? 점유적 혈액. 아름다운 문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점유적 혈액까지 왔네요. 점유적 혈액까지 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보죠. 자, 순위 확정적 혈액. 이거는 확정이 동그라미에요. 확정. 그래서 순위 확정적 혈액. 이번에 짠하고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됐대요. 자, 그러면 순위 확정적 혈액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 자, 그럼 한번 보죠. 여기 표제부야. 표제부는 무슨 번호냐? 표시번호야. 자, 각구는 뭐 널리하게 했듯이 각구는 값순이죠. 그래서 순위 번호가 돼. 순위 번호. 자, 얼굴을 뭐라 그래? 얼굴을 무슨 번호죠? 순위 번호죠. 그래서 갑순이 동생이 갑순이 얼순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죠. 각하고 각구의 다툼이 벌어져서 같은 구죠. 그럼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그래서 같은 구 순위 번호. 얼굴하고 얼굴은 무슨 구죠? 같은 구 순위 번호. 자, 공시법 선생님이 10 중에 8명이 왜 같은 구가 순위 번호인지도 모르고 같은 구 순위 번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각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진다.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 번호거든. 그러면 이번에 떠나고 모의고사 다음 중 자, 순위 확정적 혈액에서 같은 구 뭐의 번호에 따라나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출전하여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무슨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른다. 자, 가로변의 부기등기 순위. 이거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 맨 밑에 마지막 칸에 한번 보죠. 대지권이라는 뜻. 이게 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암기하라고 그러는데. 자,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거기까지 잘라봐요. 잘라서 앞에 건물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건물, 앞에 건물. 자, 후단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죠. 같은 구, 다른 구죠. 그러니까 순위번호, 접수번호.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왜 접수? 그러면 뭐 자꾸 보면 접수번호는 순위번호로 장난친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같은 구, 다른 구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건물이다. 뒤에는 토지죠. 그러니까 다른 구.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그러면 봐봐요. 우리 형님들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돼서 이해만 하면 거치면 안 돼요. 그러면 50분 안에 40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되거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대지권 등기 효력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 연습을 해야 돼. 그럼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대접. 이제 이해가 됐으면 속전속결로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그래서 대접 이렇게 외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후등기 저지력이 뭐냐? 자, 그럼 5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죠. 자, 일단은 요거예요. 후등기 저지력. 자, 후등기 저지력과 형식적 확정력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앞으로 나중에 이 형식적 확정력이 뭐냐?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A가 있어요. 자, A가 등기가 돼서 설사 무효인 등기야. 무효인 등기예요.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일단 A가 등기되면 누구 집이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 그러면 A가 무효인 등기라도 A가 등기되면 일단 등기의 추정력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렇게 나와서. 자, 이제 여기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오거든. 자, 무효인 등기는 언제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어때? X. 자, 무효인 등기라도 두 가지 효력은 발생해요.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등기 추정력이 발생해.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무효인 등기는 언제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걸 오라고 그러는 사람은 문제가 있겠죠. X인데. 그러면 무효인 등기는 언제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우리 이걸 배울 이유는 없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 등기 유형을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써먹자 하는 게 무효 등기 유형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중 전국 등기에서 무효인 등기로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대표적으로 형식적 확정력과 추정력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은 뭐냐? 동전의 앞뒷면이야. 봐봐요. 무효인 등기라도 설사 A가 됐다. 형식적으로 확정이 돼요. 설사 무효인 등기라도. B가 지 아무리 특별한 원인 없이 A를 제쳐놓고 등기를 할 수 없어.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등기를 제쳐놓는 거지. 그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은 동전의 앞뒷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기억해 둘 게 두 개 이제 사례를 기억해 두셔야 돼. 그 옆에 한번 넘겨봅시다. 그 옆에도 한번 써봐요. 이중전세권. 이중전세권 이거는 안 돼요.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중지상권도 안 돼요. 이중지상권 나중에 아주 써먹어야 돼 다. 그러면 이중전세권과 이중지상권은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후등기 저지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상은. 근데 민법 교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중전세권과 이중지상권은 왜 안 되느냐? 배타적인 영입물건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실 민법 선생은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기는 효력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타적인 영입물건 후 등기적 일명 같은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 표현에 하는 다른 방법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전세권은 어떻게 가능한? 전전세권. 자, 전전세권은 가능하죠.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중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은 다른 내용이에요. 전세권은 제3자한테 넘기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전세가 있어. 제가 세입자예요. 그럼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전전세야. 그런데 이중전세는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이중전세권은 불가능. 전전세는 가능. 이중지상권은 불가능. 그게 대표적인 뭐다?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논리가 민법에 있어.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리를 넘기면 뭐가 되죠? 복대리가 되죠. 다시 복. 그렇죠. 다시 복. 한 번 더 넘겨봐요. 뽁뽁대리가 되죠. 한 번 더 넘기면 뽁뽁뽁대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뽁대리가 나왔죠. 그러면 요 뽁대리는 누가 선임해놨죠? 대리인이 선임했어. 근데 뽁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야.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간다고요. 요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후등기 저지력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중가등기, 이중지역권, 이중저당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중지역권은 왜 가능하느냐? 비배타적인 이문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중에 그렇게 배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표선수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이 되는 거야.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권리의 추정적 효력이야. 권리의 추정적 효력은 요거는 따로 특별 관리를 하셔야 돼. 요 6번과 관련돼서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민법 등기법에 맞물려 있어요. 딴 거 뭐야. 그래서 추정력. 그러면 요건 이제 틀을 잡아놨어요. 봐봐요. 한번 이제 틀을 까먹는 사람은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26회 때 민법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중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번 지문에 이 지문 만나봐봐요. 어때?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X 또 따로 외워요. 근데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이쪽 틀으로 와보죠. 이쪽으로 왔어요. 자, 종국등기는 추정력은 종국등기 효력이야. 종국등기 효력이. 근데 종국등기 효력이죠.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죠. 그럼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이것부터 외우라고 매번 해도 요즘 이제 비나이다 빌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요 틀을 못 외운 사람들은 요거 따로 외우고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그러면 추정력은 지금 등기 추정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야. 가등기는 예비 등기거든. 그러면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가 해석할 때 그러면 암기가 된 사람 봐봐요. 가등기는 예비등기요. 추정력은 종국등기요. 고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적 효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 뭐 딜레마에 빠졌어요. 요즘 제가 강사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26년 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시법, 민법은 17년 차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강사들이 조금 잘 나간다는 강사들이 뭐예요? 쉽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코미디언, 개그맨. 막 웃겨야 좋은 강사가 돼요. 그래서 저도 웃겨볼까?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요즘 뭐 웃겨볼까? 여러 강의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늘 그러고 마이크만 들으면 또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재밌어야 되는데 쉽게 가야 되고 그리고 뭐 가야 되는데 쉽게 갈 수 없는 게 또 법이죠. 법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 뭐예요? 강사들이 무책임한 강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0점만 맞게 하려고 60점도 안 돼요. 60점. 그래서 딱 60점만 강의하는 사람이 99.9%니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떨어지면 떨어져서 다시 뭐 고객을 조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냥 설렁 했다가 그냥 웃기고 가고 그냥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수강생이 만드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웃기는 강사 좋아하는 거. 떨어져도 좋아요. 그 당시에 뭐 웃으면 돼. 웃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더라도 아이고 우리 수업할 때 재밌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강사들이 프로페셔널 강사들이 없어요. 저도 늘 한번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노력은 하는데 저는 뭐 성격상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추정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다시 잡아보자. 그러면 추정력은 요거는 추측이에요. 자, 추측이라는 걸 기억해 두고.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7개를 샘플링을 해서 딱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숙지해놓고 그 다음 단계 이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추정력이 말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많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야. 법조문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학설하고 판례에서 인정해준다. 일단 요 틀을 하나 잡아놓으라고. 판례에서 인정된다. 정해서. 자, 공전에 했던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 그럼 추정력은 종국등기로서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표제부예요. 표제부. 그러면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도 사실의 등기니까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요 4, 5, 6번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딜레마야. 그냥 딴 강사처럼 외우세요. 자, 실체관계.
자,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자, 그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요걸 세 개를 외워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 이제 실체 관계, 절차 관계, 등기 원인. 외워야 되는데, 실체 관계가 뭔지,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앞으로는 여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자꾸 숙지를 해놔야 돼. 자, 요거예요. 그러면 A가, 자, 그러면 A가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그러면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자, 매수인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매수인은 사인이더라 이거예요. 사인. 그러면 매도인도 결론적으로 개인이니까 사인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해줄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더라. 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러더라? 당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사자. 그러면 우리가 요 머릿속에 요 사례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사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 이거는 기본 샘플링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이 사인들이 어디로 오느냐? 등기소로 온다라는 거야. 등기소로. 그러면 등기소로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요. 당사자가 뭘 써요? 뭐라 써요? 매매계약서를 썼죠. 매매계약서. 그러면 매매계약서가 뭐냐 따져봤더니 이게 바로 법률행위야. 자, 이게 법률행위거든. 매매, 법률행위. 자, 매매를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이라고 그러거든. 원인. 그래서 계약서를 정서라고 그래. 그래서 민법 교수님은 매매 계약서라고 그러지만 저는 등기 원인 정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자,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를 써서, 근데 당사자는 거짓말 해야 안 해? 거짓말 해야 안 해? 하죠. 뭐 당사자 요즘 다운 계약서, 그럼 봐봐요. 무슨 계약서를 써요? 부실해지잖아. 부실계약서. 부실계약이 나오죠. 이 부실계약을 그러면 맞자고 나온 게 뭐냐? 이게 금인계약서야. 금인계약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워낙 좁으니까 금인계약서도 맞기가 힘들어서 뭐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 어떻게든지 피해가거든. 그럼 부실계약을 믿고 부실등기가 이루어지거든. 그럼 부실등기가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등기에 믿음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불인정. 그러니까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그러면 일단 등기되면 네 집이라고 추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에 믿음을 주지 않아. 공신력 불인정이 돼. 그럼 그 이면에는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하거든. 근데 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이제. 자, 여기 봐봐요. 자, 사인 간의 관계가 뭐냐? 이게 바로 실체관계야. 실체관계. 이게 실체관계가 뭐냐? 그래. 실체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이 뭐냐? 이게 실체법이야. 실체법. 이 실체법이 뭐냐?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로 타박 들어가요. 이게 바로 절차관계야. 절차관계. 이게 절차관계에서 무슨 법이냐? 절차법이 탄생하게. 이 절차법이 바로 뭐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예요. 등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인이 등기소에 가는 거? 절차야, 절차.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관계다? 실체 관계야.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발생한다. 그럼 사인이 등기소에 국가한테 요구하는 걸 말하는 등기 신청권. 지금 이 강사들이 등기 신청권 애우래요. 애울 게 뭐가 있는데 사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거든. 그럼 등기 청구권,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게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이게 애울 게 뭐 있냐고. 애울 게. 이거는 애우지 말라는, 제가 애우라는 것만 애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자, 그러면, 자, 사랑의 큐피드를 한번 써보자. 써세요. 그러니까 뭐요? 자,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어 써세요.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치네. 자, 아주 약반은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 더 쓴다면,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줄기세포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체 관계, 절차 관계, 등기 원인, 추정력이 미친다.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자, 7번째가 이제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과 관련돼서 추정, 요 추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추정은 이제 봐봐요. 추정 규정과 간주 규정이 있어. 추정과 간주. 자, 추정이라는 것은 뭘까? 뭐뭐서로 추정한다. 간주라는 것은 법조문에 뭐뭐서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추정과 간주는 누구의 밥그릇이냐? 변호사의 밥그릇이에요. 변호사의 밥그릇이라는 거야. 그러면 추정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이 있으면 깨지는 것. 즉 반대 당사자의 입증하면 깨지는 게 추정이야. 이 간주 규정은 누구 밥벌이냐? 이거는 법원의 밥그릇이야. 법원의 선고시만 깨지는 게 간주 규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뭐서로 본다, 뭐뭐서로 추정한다. 그럼 추정이라는 것은 자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하게 돼요.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요 7개가 샘플이 딱 뭐예요?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이걸 모르면 시험을 못 봐요. 아무리 이해가 되더라도 일단은 7개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고 가등기 X, 표제부 X,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럼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돼. 지금 봐봐요. 선생님, 저는 지금 민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민법이 안 됩니까? 첫 번째.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는 게 당신은 등기 청구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지금 이런 사람이 민법책을 읽고 있어요.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무슨 건자예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세입자의 주인이에요.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약자. 이 사람은 강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점유해서 무슨 점유자일까요? 직접 점유자겠죠. 이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타주 점유자가 돼.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오케이 빨리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다음 중 점유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 세입자는 타주 점유자죠. 타주 점유자는 것은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가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 그러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면 또 하나는 입증 책임. 입증 책임만 나오면 우리 형님들 기비 져져요. 이럴 때 애가, 이럴 때 이가, 이럴 때. 그러면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요 추정은 변호사의 밥그릇이 돼. 간주라는 것은 법원의 밥그릇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또 배워야 되겠네. 무슨 책임? 입증 책임. 그럼 앞으로 입증 책임은 공식이 있어요. 우리 형님들이 하도 어려워해서 제가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누가 유리한 걸 보고 유리한 쪽이 먼저 입증을 해. 그럼 봐봐요. 만약 원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먼저 입증을 해. 유리한다. 그럼 피고가 입증을 못하면 피고 패소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한 쪽이 입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피고는 어때? 변호사를 어떤 사람을 써야 돼? 강력한 애를 써야 돼. 이제 우리 이제 공격이 들어와, 잽이 들어오면 상대편에서 방어할 공을, 그러니까 허접한 피고는 허접한 변호사를 걸면 1심에서 파팡팡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쪽이 먼저 입증한다는 거.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는 거야.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해두면 돼요. 입증. 자, 3단계는 우리가 이제 추정받아요. 이제 추정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야.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하게 돼. 그래서 반대 당사자 입증을 하게 돼. 입증.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3단계는 그냥 머릿속에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입증 책임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2단계.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주장받은 우위를 주장하는 누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것.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고착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장받은 누가 입증해? 우위를 반대 당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구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갖다 붙여보죠. 백구조. 자, 백구조가 뭐예요? 차고죠. 차고. 그러면 차고 부르면 우리 수강생은 내중착 중무선 이제 부른다고. 그러면 내중착 중무선이다. 중무선이다. 하도 안 해오니까.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입증해야 돼. 유리하니까. 피의자가 입증해. 그러면 중대한 가실이 있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없거든. 그러면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겠네. 그러면 유리한 쪽이 상대방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입증하게 돼. 그래서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고 중대한 가실에 대해서 유리한 쪽은 누구죠? 상대방이야. 그래서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저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외워달라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여기에 갖다 붙였을 때 약간의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걸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입증 책임 나오면 유리한 쪽. 2단계 법정은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주장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앞으로 요 사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거 이야기를 뭐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한다고, 요 관계. 그래서 실체 관계가 뭐냐?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실체 관계야.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등기 휴호권을 배우는데 봐봐요. 애가 아버지요. B가 아들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고 싶어. 정열을 주고 싶어. 그런데 정열세가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아들아 우리 짜자. 뭐예요? 매매. 그러면 정열을 뒤에 매매 뒤에 감췄거든. 무슨 행위? 언익행위야. 어차피 요즘은 누가 제가 아들한테 가죠. 그러면 등기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어. 그러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 또 까먹었다. 실체 관계. 그럼 우리 판례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아버지 걸렸다. 정열세만 추징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표적인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실체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절차 관계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갖다 붙여주면 돼, 이제 틀을 잡아놨으니까. 애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누가 누군지를 먼저 따지자고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1억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이 저당권이 담보물건이죠. 그러면 담보물건이 남아있다. 담보물건이 남아있다. 담보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부터 먼저 파괴해야 돼. 실체 관계가 뭐고 절차 관계가 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정력과 관련돼서 요 7개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고요. 자, 추정과 관련돼서는 입증 책임으로 연결되면서 오늘 또 자, 가정법에서 사실 요거는 차후의 문제야. 법을 배울 때 입증 책임이 상당한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입증 책임 수학 공식 1단계 유리한 점, 2단계 법정은 문구대로, 3단계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래서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 밑에 손도 대지 마세요. 자, 손도 대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자, 189페이지 7번 보죠. 7번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나오네. 자,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여기에 대해서. 자,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재편집을 해보죠.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 봐봐요. 한끗 차이지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 요거는 보일 신자. 자, 그럼 공신력과 관련돼서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인정이에요. 부실 등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자, 공시라는 것은 보일 시자야. 부동산은 뭘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인도로서, 인도가 바로 뭐예요? 점유의 이전이야.
그러면 간혹가다 보면 부동산과 동사는 공시력은 있다. 맞죠? 공시 방법에는 차이가 나타나죠.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사는 인도야. 그러면 공신력과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동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네. 그래서 요거는 민법에서 민법 교수님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선의치덕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의치덕이 공신력이야. 근데 민법 총칙에도 공신력과 연관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저요. 외선대리, 표현대리야,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공신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표라는 것은 표시야,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자, 표시. 그러면 애간이라는 거예요, 애간. 애간을 믿은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은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표현대리가 되거든. 그래서 요 믿음 그랬더니 요게 신이거든, 신. 그러면 표현대리는 무슨 역의 확장이다? 공신력의 대확장이 되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민법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민법 정책. 어차피 시험범위니까. 다음 중 공신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대리? 허위한 대리. 아주 중요하고요.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만이. 본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공신력과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부실 등기가 많이 나오니까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불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예비등기 효력이 나오네요. 예비등기. 자, 예비등기에서 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차점. 자, 예비등기는 여기네. 예비등기. 자, 예비등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예비등기는 가등기가 있지만 사실 가처분 등기도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일반의 가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가등기는 뭐예요? 무슨 등기다? 예비등기야. 간지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이야. 자, 3번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 등기 효력. 요거는 자,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 한번 써보죠. 자, 처분의 제한이죠.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요거는 반드시 요거는 암기를 이렇게 해야 돼. 읽어봐요. 자,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처분의 제한은 함부로 특약 정할 수 없어요.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자,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 이게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그래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있어요. 대표 선수. 이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야.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가압류,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랬죠? 가압류는 또 까먹었다. 이거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야.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야. 그럼 저희가 이거는 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가압류를 보는 순간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을 때 가압류 그러면 금전, 가처분을 읽을 때 금전 이해 권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초틀을 잡아놨으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자, 가압류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야. 가압류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야.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규정?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선생님은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만 자꾸 예를 듭니까? 그러면 민법에 갈 걸까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함매특약. 이것도 일종의 처분 제한이야. 함매특약은 민법 규정에 있잖아. 민법 292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함매특약도 일종의 처분 제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봐요. 자, 근데 이게 헷갈리네. 이거 비스무리한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도 하나 써놔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가압류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이건 이제 헷갈리지 말고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야. 가압류도 금전이야. 금전.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봐봐요. 자, 이중매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우리 형님들 요것만 보면 이제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잡히니까 그래요. 기초가. 자,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권리는 뭐라고요? 금전. 이중매매는 부동산이잖아. 그러면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어.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는 금전이거든.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에는 뭐예요? 채권자 지소권이 있다. 이렇게 논리가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문제 시험 볼 때마다 이중매매에 채권자 지소권이 있었냐 없느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안 잡히니까 그래. 이 가압류하고 채권자 지소권은 같은 논리로 가.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요. 채권자 지소권도 금전이야. 그럼 이중매매는 부동산이거든. 이중매매는 채권자 지소권이 없어. 통정의 표시는 돈을 멘탈할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자 지소권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절대 헷갈릴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법원. 법원으로 간다는 거 잡아야 돼요. 법원은 어디? 관공서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그래서 우리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자꾸 법원만 보면 자꾸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돼요. 법원은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지. 무슨 등기로 빠지? 촉탁 등기로 빠진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돼.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시험을 보려면 이렇게 첫 번째는 특약으로 정할 수 없고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법률 규정에 발생하며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금전이요.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는 금전이에 권리다. 채권자 지소권은 피보전 권리가 민법에서 같은 논리로 간다.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간다? 법원. 법원은 관공서 촉탁 등기.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근데 우리 형님들은 맨날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시험장 가서 시험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학문은 뭐예요? 요즘 애들이 시 하나도 못 외우는 편국이야. 요즘 시 하나 외워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 아버지 아동 혹사죄. 지금 암기하라고 그러면 뭐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동 혹사죄 신고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요즘 애들이 감성이 없어. 그러면 시 하나도 아름다운 시 하나도 못 외우는 요즘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래요. 자,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자. 넘기기 전에 하나 더 보강하고 가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쉽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보자고. 자, 변칙담보가 뭐예요? 변칙담보. 비전행담보. 정칙담보, 즉 전행담보를 이야기하죠. 변칙담보, 비전행담보. 그러니까 뭐 변칙담보도 모르고 뭐예요? 배울 수는 없잖아요. 변칙담보라는 써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범위가 변칙담보야. 자, 그러면 정칙담보, 전형담보가 되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러면 공시법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요. 변칙담보가 뭐예요? 전형담보, 비전형담보가 뭐예요? 전형담보가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공시법 선생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수탁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법리가 바로 뭐냐? 변칙담보고 소유권에 제한하는 법리가 뭐냐? 제한법리. 요게. 그러면 요게 이제 좀 이제 요렇게 하니까 무슨 물건이 되죠? 이게 제한물건이 돼. 제한물건은 그러면 제한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있네. 그래서 담보물건. 이 담보물건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제한물건 중에 바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범위야. 그러면 담보물건이 뭐냐?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친다면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던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건이야. 요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범위야. 그러면 전형담보. 그러면 민법에서 전형담보가 즉 담보물건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한물건.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담보물건. 요거 이제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났어.
자,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임의경매가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임의경매라는 개념이 하나 탄생하네. 임의경매란 담보권 실행경매가 바로 임의경매가 돼. 그러니까 그러면 임의경매 반대말은 뭐냐? 강제경매죠. 그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바로 강제집행. 그러면 임의경매도 모르고 이제 민법을 배우고 공시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전세권이 있어 없어? 없죠. 전세권은 그러면 임의경매가 아니네. 강제경매에 따라서 해야 되겠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의경매란 담보권 실행경매, 임의경매야. 근데 이때 유치권하고 요 저당권은 경매가 뭐예요? 성격이 달라. 그래서 요거는 읽어요. 한가경매가 돼. 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이 얼마 갈 건가? 한가경매야. 이거는 제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우선 경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요 경매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담보물건 플러스 경매가 이미 경매야. 그러면 이미 경매. 그러면 요거는 다시 돌아가니까 소유권을 제한하는 범위, 즉 전행담보가 돼. 전행담보가 돼.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요건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설명하고 이제 쉬었다 들어가게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이거는 일반 가등기. 그럼 무슨 보전이냐? 그래서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고 배웠죠. 순위 보전적 효력. 그러면 가등기는 뭡니까? 일반 가등기는 가봐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일반 가등기는 어디에도 기록돼요? 갑구에도 기록되고 얼구에도 기록되는 거야. 그럼 일반 가등기는 갑구, 얼구에 기록되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담보는 요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발생해. 자, 경매 청구권으로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야. 우선 변제적 효력. 이거는 뭐예요? 실체법상 효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법상 효력.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하고 달라요. 개념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 그래서 아까 연습했더니까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우하면 물상대의. 그래서 물상대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바로 실체법상 효력. 그래서 바로 민법상,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우하니까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물상대위. 우하면 물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빠져보죠. 자, 담보 가등기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없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질권 여기 없죠? 그러면 우리 담보 가등기를 읽어봐요. 무슨 담보다? 변칙 담보야. 비전행 담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이게 바로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 갑구에 얼구에. 갑구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된다? 바로 갑구에만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삼종. 그래 저도 뭡니까?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럼 10명 중에 8사람, 9사람은 그냥 담보 가등기는 갑구에만 기록합니다. 이것만 외우라고 그러거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에 이전하는 법리, 즉 변칙 담보로서 비전형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그래서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하고 갑구는 어때요? 갑구, 같죠? 그러니까 갑구에 기록되는 것은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판례가 판시를 해줘서. 그러면 어떠냐? 자, 판례가 어떤 판례를 하느냐? 자, 갑구에 겹쳐 있는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구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실체 관계를 따져봐라. 전화를 걸어봐라. 이런 논리예요. 근데 여기 얼구에 적혀 있는 것은 그러면 일반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예요? 일반 가등기가 되죠. 얼굴은 일반 가등기야. 그러니까 갑구에 적혀 있는 것은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력이 떨어져. 그래서 판례가 하나 판시를 해줘서 실체 관계를 따져봐라. 근데 실체 관계가 뭐냐? 주인한테 그러면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봐라 이거야. 전화를 걸어봐서요. 사장님, 그 가등기가 그러면 일반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집주인이 그러면 일반 가등기예요? 그러면 일반 가등기라는 거야. 담보 가등기예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 다음 중 갑구에만 기록될 사항을 걸어라. 일반 가등기가 아니라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 자, 19의 D2.5점짜리 봐봐요. 담보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맞네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의문 뭐예요? 이 이제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해야 돼. 현직담보란 비전형담보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로서 담보가등기 대표 선수가. 자, 전형담보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제한물권, 즉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담보물권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요걸 갖다 붙이면 이제 앞으로 요것도 암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각구에 기록한다. 왜?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일반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담보가등기,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될, 즉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딱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 그러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일반 가등기로 나왔는지 담보 가등기를 구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가등기로 나왔느냐, 담보 가등기로 나왔느냐 구별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